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금본위제와 달리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국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국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 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며 생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 상승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 즉 자신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선이라는 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찍어내고 절제할 거라고 믿고 국민들도 정부에서 돈줄 조여서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 설령 자신의 자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은 이참에 많이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신의 표와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책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특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 즉 각국의 수도나 핵심 대도시의 입지가 뛰어난 매우 희소한 땅, 그 땅의 권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죠. 예를 들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뉴욕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고급 콘도와 같은 부동산은 마음대로 수량을 늘리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희소하고 누구나 갖고 싶은 일자리와 편의시설, 교통, 교육, 자연환경을 갖춘 최고의 부동산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체 가능한 대상이 없고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공급 자체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의 긴 여정을 등반이라고 할 때 산 중턱 정도 오른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서울 부동산 같은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엔 일단 확보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체 불가능성을 최대한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규모로 늘어나는 통화량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의 주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픈 회사의 주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널려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질지 모르는 기업의 지분을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올라있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밖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각국 정부는 서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끊임없이 찍어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돈의 힘으로 올랐던 기업들의 몰락을 흡수하고 시장의 최우승자로 과시를 독식할 수 있을 세계 최고의 기업,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만이 주식 투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야
세계 최고의 부동산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넘사벽으로 높으니까 아예 매수 자체가 어려워서 차선을 찾는다지만 주식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데 왜 세계 최고의 주식을 안 사고 자꾸 엉뚱한 기업을 사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최고의 봉급을 받는 기회를 못 가져갔다면 적어도 내 자본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경에 제한 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주의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래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카와 로봇, AI, 에너지 시장 전반을 선도할 테슬라를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접근하신 많은 분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과 같은 나스닥 혁신 기업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선별해서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금을 옮기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지의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확보할 때 꼭 고려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소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자고 하는 이 논리를 완벽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꼭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유명 인사가 하는 몇몇 이야기로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터키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먼저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엔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치인들에게 표에도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처럼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특성들을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극단적 상황에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과 비트코인 관련 핵심 영상들을 통합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을 통해 쭉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반대되는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리스펙이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본인의 투자와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만 잘 취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강조하는 BTS 투자자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조합의 의미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모두
끊임없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자산들이며 인류 최고의 건전화폐, 파괴적 혁신기업의 주주권, 글로벌 도시, 주요 입지의 땅의 권리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간의 조합이며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현재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끄는 위대한 혁신을 뜻하는 W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줄 좋은 동네 커뮤니티의 입장 티켓이자 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서울 부동산으로 자신의 부동자산을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순전히 일개 유튜버이자 투자자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든 비난하시는 분들이든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2022년 5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한 번에 급락하는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에는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옳았다면서 비트코인 홀더들을 조롱하고 그놈의 튤립버블, 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 소중했던 대하락장의 순간들을 모두 흘려보낸 사람들은 그들이 늘 얘기하던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끊임없이 자본이 그곳으로 몰리면서 ETF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고, 대권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물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세상을 못 받아들이면서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미국이 비트코인 인정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순진해? 다 비트코인 작살내려고 하나씩 힘 빼고 있는 거 모르겠냐? 아이고 좋텐다 좋대. 어째 가슴이 좀 뜨거워지셔? 그냥 이번에도 또 올랐다가 폭락할 건데 적당히 수익 나면 줄 때 챙겨라. 아가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더라도 자신의 세계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선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명강이었던 W를 찾아서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위대한 기술과 이를 선도한 사람, 기업의 변화를 정확히 찾고 그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미국 내의 변화들과 그 변화가 만들어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짝 집중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서적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타이밍 매매, 단기간에 부자 되기, 알트 순환매, 화폐 현상 재현 등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며 개인 지갑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는 올바른 방향성만 세팅한다면 2030년 엄청난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과 달리 서울부동산은 금융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2022년부터 불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아직도 인구 감소론 얘기하고 PF 대출 이슈로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가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부터 주변인들까지 엄청나게 넘쳐났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2024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울의 주요 입지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이 등장했고 상승세는 점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 인구 감소론 나옵니까? PF 대출 붕괴론 나오나요? 서울 부동산 폭락 얘기 없어졌죠? 2022년에 부동산 급락하니까 신나서 폭락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하잖아요. 그때 떠들던 그 얘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포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부의 베이스 캠프를 서울로 옮겼거나 새로 터전을 마련하셨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가의 얘기를 믿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머리와 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폭락을 외치고 포탄이 떨어지고 괴음이 들려도 노이즈 캔슬링한 헤드폰 끼고 있는 느낌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의 목표 지점까지 꾸준하게 그 포지션과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비유가 있죠. 큰 호수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줄어들고 그곳에 있던 물고기들은 점점 호수의 중심부로 모이면서 호수 중심부에 있고자 하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즉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자리인 지방 소도시들부터 소멸하고 그곳의 인구는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고 또다시 지방 대도시의 재력가들은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근데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적인 서울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죠. 하지만 급격히 인상된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입지들이 아니면 지금은 일사천리로 주민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수많은 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하락장에 모두 귀를 닫고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얼어붙은 거죠. 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래. 좀만 있으면 폭망할 텐데 부동산을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요 입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인프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절대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플랜, 투자 플랜에 맞춰 적절한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2022년 대하락장 이후 지금까지도 주가는 비리비리하고 미국 주식들 다 날아가는데 혼자 횡보하고 있으니까 얘는 뭔가 아닌가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의 본질 가치는 시장에 흘러드는 유동성에 의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제공하는지 그 미래 비전이 구현되는 과정이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의 주주권을 계속 모아가며 그 기업의 미래 비전까지 함께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흐름만 보고 자금을 운영하는 월가의 움직임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 기술 발전이 만들 파급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물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 현황보다는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추이, 이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그 흐름만 쫓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테슬라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고,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추격에 점점 MS가 떨어지고 있는 회사,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완전 자율주행을 붙잡고 계속 주주들만 희망 고문하고 있는 회사, 인간형 로봇이니 에너지 사업이니 물리세계에 특화된 슈퍼컴퓨터니 이딴 얘기만 하면서 정작 본업인 전기자동차 판매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전형적인 꿈파리 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는 그렇게 가벼운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점해가며 점차 큰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는 일명 피터 틸이 표현한 제로 투 원 전략의 정석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개발하고 번 돈으로 전기차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 기가팩토리를 지어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그 차량 판매 자본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메타 다음으로 많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위한 자율주행 GPT의 완성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차량 판매의 하드웨어 기업이 아닌 자율주행 플랫폼을 판매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며 자신의 플랫폼을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중국을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면서 멀티풀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자율주행 GPT를 활용한 인간형 로봇의 공장 내 투입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과 민간 가정 내 보급의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인류를 모든 종류의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끌 위대한 기업과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테슬라의 이 제로 투 원 전략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판단해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전기 차량을 전 세계에 뿌려 놓았는가? 둘째, 현재 누가 그 뿌려진 차량들을 통해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매 순간 폭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며 그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는가? 넷째, 만약 앞에 3가지 질문, 즉 가장 많은 자사의 전기 차량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양질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갖고 학습시킨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딱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자율주행카와 인간형 로봇 산업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생각보다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단기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속성의 자산들이 아닙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거나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을 갖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 기준과 조건에 맞는 자산들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다면 2030년을 넘어 2040년 그 이상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결론,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복잡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사를 아주 단순화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나이, 재무 상태,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건강 상태, 은퇴 유무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 보유한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나갈 목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투자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넌 왜 장기 투자가 정답이냐 말하는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난 4848 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자꾸 트레이딩 갖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자신만의 전략을 짠다고 봤을 때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도마뱀의 뇌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장기 투자로 나오면 하고 아니라고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심플하겠죠? 그럼 지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들이겠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패드에 근무하거나 신문사 오너, 대기업 오너 일가가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예언가도 아니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도 없고 미래를 예견하거나 볼 수도 없으며 남보다 더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죠. 그쵸? 즉,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만나는 월가나 여의도의 금융권 종사자들이나 거대 자본가, 사업가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유리한 게 있어야 그 유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필승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그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부자 프로세스를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말하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의 거대 자본도 갖지 못한 경쟁력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모두에게 매일 24시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자 플레이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고객이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주기적인 실적 보고의 의무와 레버리지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에 의해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인 트레이딩과 모멘텀 투자를 이어갑니다. 즉,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월가의 자본들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충실히 플레이를 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의견과 플레이를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그들과 같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승부를 본다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짧게 쓰고 자본과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본도 비교가 안 되고 정보력도 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 나와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인생 걸고 트레이딩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다?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성공 확률은 평균에 수렴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거래수 수료의 누적량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앞에서 언급한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우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많은 전 세계 거대 금융자산들이 누군가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으면서 매 순간 수익률 경쟁의 압박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률 극대화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밖에 쓸 수 없다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한계를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달리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원이 나에게는 있고, 그 자원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만약 이 전략을 오랫동안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자본과 정보의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거대 자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타이밍 매매만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매 횟수를 늘리고 고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듯이 거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워드 막스가 말한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투자를 우리와 같은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투자 성과를 공유할 필요도 없고 매달 매분기 성과가 안 좋다면서 매도하라는 압박도 안 받는 거죠. 매달 월급이나 매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5년, 10년, 20년 계속 매집해 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대 금융자본들은 할 수 없는 걸 해야죠. 그래야 시장의 비합리성에서 오는 가격과 가치의 간극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야금야금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확실하면 월가가 왜 안 하냐? 어이구,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다 돈 벌지. 이야, 무지성 추매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편의상 기관 중심의 금융 투자를 월가 자본이라고 설명드렸지만 개인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모두 단기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이 이끄는 바론 캐피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연기금 자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다양한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헤지펀드 자금들은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그럼 좋을 만한 자산이 분명 눈에 보여도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하락 구간이나 예측되는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걸로 일부 손실이 나든 급등할 기회를 놓치든 그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한동안 매도가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나만 변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황이 안 좋고 불안해도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언제일지 모르는 폭발적인 상승의 그 짧은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자신보다 자본력과 정보력, 인프라에서 모두 앞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장기간에 걸쳐 압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 투자의 성패는 전략이 50%고 실행력이 나머지 50%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장기간 투자를 해야만 성공하는 전략을 세팅해 놓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트레이딩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마치 단기 투자자가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결심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 대상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비중은 자산간 비율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지만 내가 발견한 이 자산이 갖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이 정확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언제쯤 필요할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쯤 결혼해서 목돈이 들지, 내가 언제쯤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줄어드는지, 내가 이때쯤엔 자녀 교육 때문에 상급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자녀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 자녀 유학 자금이 든다던가,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자 상황에 맞는 희노애락 비용들을 미리미리 예상해 놓고 그 시점에 맞춰 투자 기간을 잡는 거죠. 마치 이벤트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해 놓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언제쯤 필요할지에 맞춰서 각 자산별 현금화 시점이나 이를 대비한 패시브 인컴의 세팅 등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시점들을 다 예상해 놓고 준비해 놔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장기 투자의 기간과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히 계속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들만 일단 모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가장 안 좋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꼭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운때라면 상상도 못했던 목돈이 드는 악재가 훅 하고 다가올 거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장기 투자 자산의 가격이 최악일 때 그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왕창 몰려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성이 다른 자산 두세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자산이 최악의 구간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 자본들이 갖지 못한 오랫동안 투자 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만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 투자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장기 투자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심해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셋째, 아무리 강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며 목돈이 들어가는 희노애락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이벤트 시점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장기 투자 기간을 여러 개의 적금을 가입하듯이 세팅해 놓는다. 넷째,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이 밀려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서로 다른 속성의 자산 두세 개 정도를 자신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장기 투자가 결정적 타격을 보지 않게 대비한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아진 자산들을 모두 투자하는 이유고, 피터 린치가 진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했던 것처럼 금융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장기 투자 여정의 산 중턱 정도를 올랐을 때쯤 부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을 꼭 세팅해 놓고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라는 리스크를 없애놓고 마지막 산 정상 스노픽을 향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라고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대비하겠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세팅해 놔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 사기 같은 엄청난 불운이 밀려오면 큰 타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어야만 그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도 우린 계속 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